파란색 일기장이었어요. 유미는 한눈에 그걸 알아보는데 가장 첫 번째 문장이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16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유미에게는 정말 아끼는 친구 재준이가 있었는데요. 그 둘은 애인 사이는 아니고 남사친, 여사친으로 좀 특별한 사이였어요. 또 각자 짝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서로 남자, 여자로서 조언도 해주고 또 응원도 해주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우선 유미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엄마와 아빠 이렇게 세 가족이서 단란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유미야, 엄마랑 아빠 헤어지기로 했어. 엄마는 우리가 원래 살던 집에서 살 거고, 아빠는 근처에 다른 집을 구할 거야. 그래서 유미가 아빠랑 산다고 하면 전학도 갈 필요 없어. 아빠랑 같이 살자, 유미야. 유미의 입장에서는, 음, 뭐 부모님이 싸운 걸 본 적은 있지만 크게 싸우거나 부모의 싸움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도 없었던 유미였기 때문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어떠한 상의도 없이 부모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이 상황이 너무 배신감이 들고 또 부모님이 굉장히 이기적이어 보이고 화가 났죠. 그래서 유미는 엄마와도 아빠와도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우리 원래 살던 집에서 살래. 그래도 유미는 아빠랑 자주 만났어요. 연락도 자주 하고요. 근데 이제 아빠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연락이 좀 뜸해지고 또 만나는 횟수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유미는 이런 아빠를 이해는 했어요. 조금 섭섭하기는 했지만, 좀 원래 유미가 성격 자체가 좀 쿨하고 좀 터프한 그런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유미가 성격이 좀 책의 나중 중간쯤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 유미가 중학생이 된 시점에 조금 꾸미는 걸 좋아하고 뭐 사고도 간간히 치고 뭐 이런 학생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개의 경우 가정 환경을 탓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유미는 이혼 가정이니까 충분히 이걸 내 탓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 탓이라고 돌릴 법도 했는데 유미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유미는 그런 것을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을 했고 모든 일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좀 멋있는 아이였어요. 아빠가 재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또 엄마도 재혼을 합니다. 사실 유미 엄마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좀 외로움을 잘 타는 뭐 그런 사람인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돈도 벌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그때 마침 이제 새아빠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항상 그 혼자서 유미를 키워낼 때는 잘 웃지도 않고 그랬던 엄마였는데, 새아빠를 만나자 엄마가 너무 자주 잘 웃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새아빠라는 사람이 유미 마음에 쏙 들었는데 그 이유가 친아빠는 예를 들면 좀 고지식하고 잔소리도 많고 이런 구식의 아빠였다면 새아빠는 간섭 잘 안 하고 대화할 때 그 인식 자체가 아이와 어른 이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화를 하는 걸 느낀 거예요, 유미가. 아이에게 최고의 어른은 자기를 인격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어른이잖아요. 딱 그런 아빠였어요, 새아빠가. 그래서 유미도 이 새아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엄마와 새아빠 사이에 귀여운 남동생도 태어나요. 유현이라는 아이인데 그렇게 이제 네 가족이서 잘 살다가 유미가 중학교 2학년이 된 시점에 이사를 갑니다. 그 이사를 간 곳에서 재준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유미가 전에 있던 학교에서 유미는 좀 몰려다니는 거 좋아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는 그런 여학생이었는데 이 학교에 전학을 와보니 이 학교는 그런 애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범생이 스타일. 친해질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는 그런 분위기였겠죠. 전에 학교에서 하던 대로 막 치마도 좀 짧게 입고 귀걸이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바로 지적을 당해요. 근데 이 담임 선생님이 좀 말을 과하게 한 거예요, 유미한테. 그 귀걸이 하나 했다고 커서 술집 여자 될 거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건 좀 과했죠, 선생님이. 선생님이 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니까 애들고 따진 거예요. 선생님은 그러면 귀걸이 선생님도 마침 그때 또 귀걸이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선생님도 술집 나가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유미가. 선생님은 이제 이 학교에서 처음 이렇게 애가 대들고 이래서 당황을 했다가 이 선생님들이 당황하면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부모님 모셔와라. 뭐 모든 선생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선생님이 아무튼 그런 거예요. 재준이가 그 모습을 보고 유미에게 반한 거예요. 이 여자로서가 아니라 정말 멋있다. 쟤 너무 멋있다.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재준이가 이제 먼저 유미에게 다가가서 나 황재준이라고 해. 나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 이렇게 하게 되죠. 유미는 너무 반가웠어요. 속으로. 나한테 말 걸어준 친구가 한 명도 없었는데 전화가 와서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반가운데 또 성격 자체가 살갑지가 못한 애라서 괜히 쌀쌀맞게 굴고 그런 거야. 그랬는데 뭐 집도 마침 가까웠고 또 우연히 만나는 횟수도 좀 잦아지고 이러면서 둘이 정말 친하게 돼요. 1년 만에 진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됩니다. 이 재준이 얘기를 또 해볼게요. 재준이는 또 어떤 학생이었냐면 좀 일단 외형적으로 키가 작고 체구도 작아. 근데 되게 잘 웃어. 그리고 착해. 대충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재준이가 계속 그렇게 떠올랐어요. 그 왜 드라마 무빙에 한효주님 아들 있잖아요. 봉석이. 그 학생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무튼 그런 아이였어요. 재준이는. 이 둘이 마침 비슷한 시기에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짝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막 도와줘요.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각자 고백을 해서 그 크리스마스를 각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해서 보내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차여요. 유미는 그렇게까지 막 걔를 막 사랑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설렁설렁 잊어요. 그 학생을. 근데 이게 재준이는 조금 달랐어요. 재준이는 소희라는 여학생을 좋아했는데 재준이는 시간이 갈수록 소희에게 정말 깊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요. 유미는 같이 고백했다가 차인 남자를 점점 마음을 놓고 있는 걸 보고 재준이가 나는 그래도 걔 좋아해 이렇게 말을 못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유미가 재준이의 입을 통해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재준이의 속마음을 알게 되는데요. 어느 밤이었어요. 유미는 원래도 노래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해서 이 가사 쓰는 걸 좀 취미로 하던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이 가사가 막 술술 적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날 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사의 첫 줄이 밤이 깊어도 죽음은 오지 않네 이거였어요. 그 첫 가사를 재준이에게 유미가 보내면서 나 가사 완성했어. 축하해줘. 지금은 잘 테니까 내일 깨서 바로 연락 줘.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유미는 재준이에게 연락을 받지 못하고 또 재준이를 다시는 만날 수도 없게 돼요. 유미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그 시점에 재준이는 한 도로에서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오토바이 사고였어요. 왜 재준이 같은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게 됐는지, 그것도 그런 전속력으로 달려서 혼자서 그렇게 쓸쓸하게 사고를 겪어야만 했는지, 재준이가 죽고 2달 뒤에 유미가 재준의 엄마에게서 연락을 받습니다. 유미는 재준이랑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이 재준이가 죽고 재준이의 가족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재준이의 가족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게 뻔해서 오히려 피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재준이 엄마가 연락을 먼저 준 거죠. 재준이 엄마가 유미에게 어떤 노트를 건네는데요. 파란색 일기장이었어요. 유미는 한눈에 그걸 알아보는데 그 일기장은 크리스마스 때 유미가 재준이한테 선물했던 노트였거든요. 이 재준이의 일기장을 읽어보기가 너무 힘들다며 유미에게 너도 힘들겠지만 혹시나 읽을 수 있겠다면 읽어보고 혹시 전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전해주고 아니면 그냥 너만 읽어보고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을 합니다. 유미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별 생각 없이 일기장을 펼쳐보는데요. 가장 첫 번째 문장이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유미는 일단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자리를 뜹니다. 한동안 일기장을 펼쳐보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재준이의 일기장을 읽게 되는데 재준이는 찰리 채플린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이건 유미도 알고 있었어요. 찰리 채플린도 재준이처럼 좀 작고 아담하잖아요. 근데 그 작은 사람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재준이도 자기도 찰리 채플린 같이 훌륭한 희극인이 될 거라는 꿈을 마음에 품어요. 되게 그 배우를 동경했던 거예요. 또 그 시기에 시체놀이라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이 시체놀이가 말이 좀 무서워서 그렇지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그냥 죽은 척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상황극 같은 거죠. 근데 재준이가 그걸 곧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게 이제 잘 버틴 거야. 보통 누워서 조금 있으면 막 몸이 쑤시고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재준이는 그 오래 버티는 걸 참 잘했나 봐요. 그렇게 시체놀이를 자주 하면서 재준이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든 거야. 내가 진짜 죽었다면? 모든 상황에 그 내가 만약 죽었다면을 가정하에 그러자 이 평범했던 보통의 하루가 굉장히 특별해지는 거죠. 뭐 화낼 일도 화낼 필요 없어지고 죽음 앞에선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러면서 또 하기 싫었던 것도 기꺼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지는 경험을 하자 하루에 몇 번이고 이 시체놀이를 내가 마음속으로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 일기장의 첫 줄이 이제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였던 거예요. 그런 놀이를 하면서 쓴 일기다 보니까 참 이 일기장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아이러니하죠. 재준이가 본인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 그리고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유미는 얼마나 슬퍼할까? 아니, 내가 죽어 유미를 못 만나면 나는 얼마나 쓸쓸할까? 내가 비록 정소희한테 반해 있지만 만약 유미와 소희가 한꺼번에 물에 빠진다면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유미를 구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죽은 영혼의 놀이를 해보았다. 이게 이제 시체놀이. 내가 죽어서 이 광경을 보고 있다면 인준이 혼자 꽃을 달아드리겠지. 인준이가 이제 재준이 동생입니다. 엄마 아빠와 인준이는 모두 눈물을 삼킬 것이다. 나는 이미 보이지 않는 영혼일 테니 내가 아무리 꽃을 달려 해도 식구들은 전혀 모를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이 시시한 일이 몹시 소중하게 여겨졌다. 재준이는 일기를 쓰면서 좀 죽음과 많이 가까워졌을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죽음이랑 친해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모르는 세계고 아주 먼 일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사니까. 근데 이 재준이는 매일매일 그 죽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 죽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게 점점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죽음을 더 두려워했을 수도 있죠. 일기를 읽어갈수록 또 알게 된 것이 재준이가 소희를 정말 깊이 사랑하고 있구나 였거든요. 원래 재준이는 찰리 채플린을 좋아하고 동경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소희에게 마음이 점점 깊이 빠질수록 이 찰리 채플린을 닮은 자신의 외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작고 남자답지 못한 스스로를 굉장히 자책하고 그래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평소에 이제 재준이가 화 한 번 잘 내지 않는 아이였는데 소희 앞에서 친구가 재준이를 놀린 거예요. 짱구야, 짱구야 이러면서 재준이가 그거에 완전 화가 나서 때려 눕혀요. 그리고 막 때려. 보면 좀 사춘기 같은 느낌이죠. 사실 이 사춘기라는 단어가 모든 걸 함축시켜 놓은 것 같아서 조금 쓰기 꺼려지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이 시기에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어떤 정신적인 변화들이나 뭐 분노 막 이런 게 스스로를 좀 못마땅해 하고 불만족할 때 확 이렇게 폭발하는 진짜 그 폭발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시기에 재준이가 가족들이랑도 많이 다퉈요. 뭐 아빠한테 맞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이건 진짜 이 시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 시기는 가족들, 온 가족이 다 함께 견뎌낼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사춘기 없이 잘 지나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만약에 그 사춘기가 왔다면 그거를 어떻게든 잘 해내려고 막
애를 쓰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무사히 잘 넘어가기만을 바라면서 좀 조심조심 지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가족이. 대부분 다 그냥 사건 사고가 일어나다가 이렇게 넘어가기 마련인데 재준이는 하필 손댄 게 오토바이였죠. 오토바이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는. 근데 이 오토바이를 재준이가 애초에 타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소희 때문이었어요. 사랑 때문이었다고 해두죠. 또 이걸 또 소희 탓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희가 그냥 흘려가는 말로 난 오토바이 잘 타는 남자를 보면 너무 몸이 짜릿해 막 이런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재준이가 오토바이에 손을 대고 연습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했어요. 오토바이를. 겁이 워낙 좀 있는 편인 아이였고 친구 뒤에 탔으면서도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막 그런 아이였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연습을 했죠. 처음에는 학교 운동장이나 뭐 공터 이런 데서 혼자 타다가 조금씩 실력이 늘면서 이제 도로로 나간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또 그런 게 있대요. 이제 좀 속력도 붙고 조금 실력이 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 속도를 즐기게 되는 건지 내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약간 왜 영화에서 정우성 배우님이 이렇게 손 떼고 이렇게 막 그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겠다. 아무튼 그래서 내 앞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막 속력을 내고 내 몸이 붕 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나 봐요. 그때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골로 가는 거죠. 그게 어떤 느낌일까? 중독 현상 같은 건가? 뭔지는 얼핏 알 거는 같은데 그걸 느낄 정도로 재준이가 오토바이에 흠뻑 빠진 겁니다. 어느 밤 유미가 가사를 완성했던 그날 밤에 재준이는 하늘로 붕 떴고 빠른 속도로 바닥으로 추락을 하고 맙니다. 여기까지 소설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였고요. 이 책은 작가가 이렇게 재준이처럼 불의의 사고로 너무 어이없이 꽃도 피우지 못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등져버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해요. 책을 읽다 보면 정말 내가 중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장면 장면이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와요. 캐릭터들이 또 살아 숨쉬는 것 같고 막 이래서 그래서 더 재준이와 유미의 이 사연에 마음이 너무 아팠던 책입니다. 많이 울고 그랬어요. 꼭 읽어보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책 읽으러 가볼게요. 감사합니다.